출발 새 아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동안에도 참으로 많은 소식이 있었네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고했던 우한의 의사 8명이 오히려 괴담 유포자로 몰려 경찰의 처벌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중 최초 경고자인 리원양이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돼서 지난 7일 3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를 추모하고 아파하는 애도의 물결이 거센 가운데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위해서 전 세계가 기부한 마스크를 중국 적십자가 빼돌렸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중국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결국 종로 출마를 결정했고요. 유승민 새 보수당 의원은 큰 틀에서 보수 통합에 참여하겠다면서 불출마 선언을 같이 했습니다.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오늘도 복잡한 세상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헬마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첫 번째 소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언제 끝날지 정말 우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주말을 지나면서 조금 이제 좀 진정세로 접어드는 모양새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긴 있는데요. 했는데 일단 어제 우리는 이제 3명의 확진자가 추가가 되면서 지금까지 총 확진자 27명이 됐고요. 네. 가장 좀 상태가 나빠서 걱정이 됐었던 4번 환자가 새로 퇴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치 환자는 3명. 자, 대부분의 환자들이 지금 상태가 괜찮아서 속속 집으로 가게 될 거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아직은 이제 제3자 혹은 제3의 공간에서의 지역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환자의 여행 이력을 추적하는 범위를 이제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외부 유입을 이제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새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그 확진을 받은 환자 중에 한 명이 우한에서 온 교민 한 분 아니었습니까? 예. 그 우한에서 사업을 하는 그 부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아내분이 중국 국적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한에서 너무 이제 오래 계셨던 분들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우한에 우리가 추가 전세기를 보내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이라면서요? 예, 지금 검토 중이고요. 그 중국 측이 한국 교민의 그 중국인 가족들을 원래는 이제 못 보내준다 이래가지고 이제 못 실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족들만 두고 올 수 없다 해서 이제 함께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이 많았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로 전세기를 편성할 그 예정이고요. 중국 쪽에서도 이제 중국인 가족들이 떠날 수 있게 좀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알려진 걸로는 한 23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어린이나 임신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고요. 무사히 이번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우한에서 많이 생활했기 때문에 어떨지 지금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격리 문제라든지 뭐 검역 문제는 좀 꼼꼼하게 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나온 확진자 수가 엄청 느는 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한편으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상황은 어때요? 여전히 좀 많은 확진자, 여전히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전망을 해드렸다시피 그 증가세는 이제 확연하게 꺾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내의 신규 감염자의 증가 폭이 이제 2월 4일을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2월 4일에 증가한 신규 감염자가 약 4천여 명가량이었는데 2월 9일자를 보니까 2,600여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감염은 이미 됐는데 검사 키트가 부족해가지고 확진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이 이제 상당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증가세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외신에서도 비슷한 전망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뭐 관련해서 뭐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의 어제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전망 기사를 내놨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이 기사에 소개된 콜롬비아 대학의 그 립킴 전염병 센터장 얘기인데
최근 감염자의 증가세가 완만해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도시 폐쇄 같은 중국의 조치가 성공적으로 먹혔다면 2월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 감염자의 극적인 감소가 관찰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전망처럼 좀 슬슬 좀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중국하고 홍콩의 경계라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뭐 같은 나라긴 하지만 예. 심천이 원래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활발하게 이동이 있었던 곳인데 IT 중심지이기도 하죠. 거기를 아예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일본 요코하마 항에 고립되어 있는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소식입니다. 네. 주말 동안에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어제자로 확진자가 70명에 도달했습니다. 자, 배가 3일 밤에 들어온 이후로 이제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본 당국은 일단 잠복기 2주 동안 그 배 안에 격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도 열흘이나 남아있는 셈입니다. 배 안에 총 3,700여 명이 타고 있고요. 네.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은 총 14명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일본 국적자가 1,281명, 50여 개 국적자들이 이제 현재 배에 탑승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리가 좀 길어지게 되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예, 아무래도 좀 유람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60대 이상이 80%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네.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이제 지병을 가진 노약자들이 많다 보니까 약품 부족을 호소하거나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승객이 그 일장기에다가 심각, 약 부족 이런 글자를 써가지고 이제 밖에 내걸기도 해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워낙에 갇혀있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본 정부 당국이 저렇게 탑승객들을 그대로 배 위에다가 격리하는 거 저 조치가 맞는 방식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약품에 대해서 뭐 500명분의 약품을 다시 공급해주기로 네. 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유람선에 계속 계시는 분들은 매우 예. 불안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네. WHO에서 확진자 통계를 조금 바꿨다. 그래서 예. 일본 정부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예, 그 현재 배에서 나온 확진자가 70여 명이 되니까 네. 이 통계가 포함이 되게 되면 일본은 이제 중국 다음으로는 압도적인 확진자 2위 국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바이러스 국가다 이런 이미지가 찍힐까봐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이 승객들을 선내 격리를 일단 해놓고 자기네 집계에서 빼버리는 그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WHO는 곧바로 그 조치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왜 되니까 그랬을까요? 네. 되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좀 상황이 연출이 그렇죠. 됐는데 네. 이 통계표를 보면은 두 번째 칸, 그러니까 2위 칸에 그 배가 그냥 따로 분류가 돼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데는 뭐 중국, 뭐 일본, 뭐 한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배가 띡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을 아예 빼버리니까 일본의 확진자 수는 네. 팍 줄어드는 되게 거죠. 웃기는 거죠. 이 표는 이제 그 각 국가별 그 통계인데 갑자기 그 배는 뭐냐, 그럼 국적이 뭐냐.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요코하마 항에 갑자기 신생 국가가 생겼냐, 이게 무슨 코미디냐, 이제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온 거고요. 그 WHO 사무총장이 딱 그 통계를 바꾼 그날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무려 $10,000,000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땡큐 재팬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에는 돈 받고 일본 말 들어준 거 아니냐, 뇌물이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WHO가 지금 그 중국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소국 대응한다. 그렇죠. 뭐 이런 비판이 있던 차인데 완전히 불난데에 지금 기름 부은 셈이 됐습니다. WHO가 왜 그럴까요? 참 아무래도 정말 돈이 그렇게 좀 예.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상하네요. 여러모로 참 그 국제적인 거버넌스의 위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유네스코 뭐 등재 관련 내지는 뭐 여러 가지 네.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예. 딴 것도. 국제기구들이 아무래도 좀 지원금에 휘둘리는 구조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주말 동안에 우리 정치권에도 변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드디어 종로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은 이제 이낙연 무서워서 피하냐 이런 비판 속에 이제 등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총선의 최대 빅매치가 드디어 성사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황 대표는 내가 자진해서 자유로 나가는 거다 이걸 되게 강조를 네. 많이 하시던데 네. 또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늦었다 뭐 이런 네. 얘기 나오던데요. 네, 뭐 일단은 뭐 그런 평가는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총선까지 한 2달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미지는 지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전으로 넘어가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현재까지 어떤 판도로 봤을 때는 이낙연 총리가 뭐 최근 여론조사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는 있어요. 다만
아직 2달 남았다. 2달 남았기 때문에 이제 총선 판세를 벌써 이제 완전히 전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다만 지금 나오는 전망들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그 자유한국당의 종로 지역구 조직이 상당히 좀 무너진 상황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정세균 총리가 민주당 소속으로 종로에서 내리 2번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이 사실상 이 지역의 지자체 의원들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로 지역 조직이 사실상 와야 된 상황에서 굉장히 좀 황 대표가 힘든 싸움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뭐 전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황 대표보다 먼저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네. 지난번에 우리 그 YTN 노영희 출발새 아침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자유한국당은 아예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황 대표가 나오니까 오늘 네. 그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좀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이렇게 중대한 선언이 나올 수도 있으려나요? 본인이 또 사퇴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 지금 현재 모양으로 봤을 때는 말하자면 이제 자유한국당의 현재 대표와 전 대표가 그러니까요. 이 대결을 하는 양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오늘 좀 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다가 지금 유승민 의원이 통합을 위해서 내가 불출마를 선언하겠다. 그리고 황 대표를 믿어보겠다. 뭐 이런 네.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수 혁신이 이제 좀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그 친박계가 계속 유승민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이제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 뭐 통합이 가능하긴 한 거냐 이런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는데 일단은 유승민 의원이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그게 조금 힘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아마도 이제 혁신 통합을 위해서 본격적인 기구가 출범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이게 성사가 된다면 이번 총선에 이제 상당히 좀 지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또 지각 변동 내지는 정말 진검승부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아직은 더 큰 고비가 남아있긴 합니다. 이제 공천이라는 큰 고비 앞에서 이제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짧게 한 소식만 더 해볼까요? 오늘 아카데미상 시상식 드디어 발표 나는 날이죠? 예, 오늘 우리 시간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과연 한국 영화 최초로 오스카상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가 이제 네. 관심인데 지금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고요. 네. 제가 전망하기로는 가장 유력하게 일단 국제 장편 영화상은 뭐 수상 유력하고 네네네. 예, 뭐 각본상도 수상 유력한데 오. 과연 작품상이나 감독상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요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내일 즐거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월요일의 정치 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날카롭고 예리한 그러면서 욕심이 그렇게 많지 않은 두 분의 정치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그 주말 사이에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명 더 늘어난 거죠. 27명 뭐 그랬으니까. 행사는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자영업하는 분들 한숨소리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 한번 조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치권 역할 이 상황에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우선 민병두 의원님. 제가 주말 사이에 동네를 쭉 다녀봤는데 네. 아마 주중에 그 오피스타운이 있는 곳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베드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와 눈물소리가 대단합니다. 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것이죠.
정부의 코로나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 하는 생각들 하고 계신데 네. 손님이 아예 없는 거죠. 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제일 잘 된다는 식당도 그저 한두 테이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데 제가 정말 이거는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헌법에 대통령 긴급 명령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대통령이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2월 한 달이 그냥 월세가 그냥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수입이 있어야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그다음에 우리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내게 돼 있는데 그걸 낼 수가 없는 형편인 그러니까 거예요. 고정으로 나가는 건 계속 나가니까. 예. 고정으로 나가는 건 계속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월급을 줄 돈 자체가 안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렇게 예. 되면 경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망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이러한 경제적 타격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 일부 지역에. 근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요식업, 관광업, 화해 지금 생전에 경기를 안 타봤다는 병원하고 약국까지 경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업종별, 지역별 뭐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네. 제 생각입니다만 네. 정부가 2월 임대료를 갖다가 일정 비율을 갖다가 긴급 명령으로 그 할인을 해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왜냐하면 건물주도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으로 나머지 부분을 건물주한테 보전하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저는. 그건 너무 획기적인 얘기 아니세요? 그 정도로 실제 밑바닥 가서 보면 힘들어서. 완전히 우선 2월달에 꽃이 안 팔렸습니다. 졸업식에. 화해농가는 진짜 입학식에 꽃이 안 팔렸어요. 관광산업 완전히 이건 뭐 여행업 제로입니다. 예. 그다음에 식당 이제 하나씩 퍼져나가요. 그 다음으로 전이되고 전가되고. 저는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 병원에 사람이 없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병원에서 옮을까봐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서는? 민명도 의원님 제안 환영합니다. 뭐 이건 천연 자연재해 맞고요. 비슷하게, 예. 예. 그래서 긴급 명령을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재난 때 나라에서 긴급하게 구호 자금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가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이런 분들 어려움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제가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런 사태의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 두려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 두려움은 확진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확진자의 이 동선 발표가 네. 최초의 발표하고 다르다. 뭐 추가된다든지 무언가 분명하지 않게 발표하는. 그래서 사실 확진자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동선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다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실 확진자 신상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밝혀주어야지만 동선을 국민들이 그래도 두려움을 좀 더 떨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부는 우리 민명도 의원 말씀하신 대로 네. 이분들 어려움을 도와주는 이 재난에 준하는 형태의 지원과 함께 이 동선 발표에 있어서 어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동선 허위로 이제 발표한 거, 이게 부산 거주하던 예비 대학생이 강남 확진자 이동 경로를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좀 문제가 됐기도 했는데 또 이와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식의 두 분이 말씀하시는 종류의 조치들을 정부에서 하려면 지금 임시국회 열려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추경을 먼저 편성해야 되니까요. 네. 정부에서 빨리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추경 편성에 먼저 대한 해서 정부의 제안을 방침을 하면 하고, 예. 그렇죠. 당연히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되니까요. 하고 국회에 이 요청을 하면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지금 추경을 통해서 가는 절차도 있죠. 이제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지금 국회가 선거에 한눈 팔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고 이럴 때는 추경을 갖다 편성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긴급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영업자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전업종입니다. 사실은 프리랜서 있잖아요. 그렇죠. 1:1 학습지 교사, 또 문화 강사. 이거 2월달 한 달 다 폐쇄됐습니다. 자기가 몸이 아파서 수업을 쉬는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회재해로 인해서 수업을 쉬는 거예요. 2월 한 달 이 숨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추경이 아니라 아예 긴급 명령으로 정부가 실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를 보존해 줘야 되는지 그때 일단 보고 혹은 어느 정도 삭감해 줘야 하는지 일단 보고 네. 추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 이게 헌법에 70몇 조인가 80몇 조에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가 심리라고 하잖아요. 네. 정당은 1000개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정당은 정말 이런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 갖다 살펴봐야 하고 경제는 심리인데 네. 여기서 경제에 일정한 정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지 않으면 네. 정말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이런 좀 약간 저는 좀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야가 이 신종 코로나 확산 대책을 논의할 국회 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긴 했는데 이 이름을 놓고서 서로 지금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러고 한국당은 우한 폐렴이라는 걸 넣자는 얘기인데 그리고 위원장을 어느 분이 하실지도 사실은 정하지도 못했다는 건데 이렇게 뭐 이름이 중요하고 이런 겁니까? 이거는 우선 김용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네, 근데 왜 이러는 거죠? 저는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는 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이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속한 대책을 내야 되고 사실 국회에서 지금 이 대책으로 거론되는 감염병 관련한 이 개정안. 네. 사실 그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특히 이 정부에서 빨리 신속하게 방침을 밝혀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치를 하고 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국민들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인식이 최소한 반보는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반 국민들이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신 분이 없습니다. 다 코로나 길게는 발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 집단에서 수권 정당 같다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고집이죠. 저는 아까 우리 확진자 이런 동선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했지만 제일 위험한 게 생활 감염보다 선거 감염이에요. 선거 감염이요? 오. 지금 생활 감염 2차, 3차 발생했는데 선거 감염 생기잖아요. 네. 어느 후보 있잖아요. 지금 지역을 샅샅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악수한 거 동선 나중에 기억도 못해요. 어디 갔는지. 어느 식당 가서 하루에 악수를 하고 어디 식당 가서 술을 갖다 따라주고 갔는지를 갖다 20군데 30군데 지나가면서 그리고 무슨 문화 행사 각종 다 다니지 않습니까? 동네 무슨 식당뿐만 아니라 무슨 우리 도소매 다 무슨 안경점 안 가는 데 없이 다 지나가요. 네. 정육점. 하루에 수백 군데 점포를 지나가고 하루에 수백 군데 식당을 가면서 술잔 나누는데 저 선거 가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2월 한 달은 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 기존의 선거운동 방법 완전히 중지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살자 2월 한 달 동안 네. 남은 숫자 다 해결하자. 생활 감염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 감염이고 선거 감염이고 이건 정말 돌아다니는 화약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만 있어 주십시오. 제발 국회의원들. 네. 어떤 분들은 그동안에는 이제 선거운동 하러 다니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아닌 분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코로나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에 청와대 선거개 의혹 사건 공소장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아주 전문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 다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김용태 의원님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조삼모사죠. 조삼모사요? 예. 공개될 텐데 그걸 굳이 왜 막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 보기에는 청와대 지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예.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무언가 한 건 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 네. 참 그야말로 원반에 오줌 넣기 아랫돌 빼서 윗돌 갯는 바보 같은 지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 그리고 이제 특히 추미애 장관이
악수를 두다 보니까 정말 악수에 악수를 계속 거듭한 꼴이 뭐 미국에는 공소장 공개가 그게 공소장 비공개가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네네. 공개 안 할 수도 있다는데 원칙은 공개고 예외적으로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후에 드러나서 네, 더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참 그 답답한 노릇이고 국민들께서 뭐 빤히 보고 계시니까요.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에 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보실지 뭐 국민들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고. 내용은 어때요, 내용? 공소장 내용 뭐 황당하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양두구육. 근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양두구육의 고사성어의 이 어원이 네. 이 쇠고기 판다고 해놓고 말고기 파는 게 처음에 원래 그 말에 네, 네. 어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사실 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게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게 거짓말이고 거짓말보다 더 큰 게 위선, 상대방을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본인은 선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번 내용들 보니까 참 뭐 그야말로 이 뭐 천인 공노할 일들이 벌어졌고 뭐 나중에 이제 재판에도 다 드러나겠죠. 하여튼 재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 약간 방어적으로 나오셔야 되지 않으실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공소장 공개 여부, 비공개 여부 이거 하고 내용하고. 일단 지난해 10월 달에 그 검찰 개혁 방안에 네. 공소장 비공개가 이미 포함되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검찰에서도 이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일단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절차를 따른 것이다. 것이다. 예. 만약에 정말 검찰이 이런 식으로 공소장을 흘릴 거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미 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맞다. 근데 그 당시에 동의를 해놓고 지금처럼 편법으로 공소장을 흘리는 것은 역시 지난 우리가 8, 9개월 동안 검찰이 정치를 하는구나 네. 하는 오해를 갖다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네. 선별적 수사에 인디안 기후제식 수사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국회가 그렇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증언감정법에 따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 조항 갖고 다툴 때 굉장히 복잡한 사실은 법리적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훈심사 같은 경우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부터는 누가 보훈심사위원을 갖다가 하겠냐. 네. 이름이 다 공개되면 누가 네. 찬성하고 누가 반대인지 인터넷에 다 공개되고 엄청난 이 폭탄을 갖다 맞을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면 그 얘기도 또 일견 일리가 있어요. 네.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다음에 검찰 개혁의 정신을 볼 때 이건 그 당시에 공개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그 재판에 선입관을 준다, 재판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것이 그 당시에는 검찰과 법무부 간에 공감대 있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관계 하나는 좀 예.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민병두 의원님 말씀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데 이번에 공개된 게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한 게 아니고요. 국회가 그러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이 공소장 공개를 이제 요구했고 그거를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고 감정법에 의해서 법무부에 공소장 공개를 요청했는데 이걸 정당한 사유 없이 저는 공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이제 공개가 되어버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가 네. 엄중하게 이 재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뜨거운 토론 열기를 일단 여기서 잠시 식히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돌아올게요.
YTN 뉴스 FM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 너무 합리적이셔가지고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죠.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언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결국 종로를 택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의 빅매치, 총리 간의 빅매치, 이거 어떻게 보냐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황교안 대표 출마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공천 작업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민주당보다 훨씬 늦게 출발했지만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해야 되고 자유한국당의 공천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범보수의 통합신당 나가서 범야권의 이 단일 후보 네.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하시면 되고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다. 경제 너무 어렵다. 외교도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이 범야권에 표를 주시도록 우리 국민들한테 선택의 기준을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가장 중요한 이 선거의 전략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권 심판론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 총선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민병대 의원님께서는? 우선 지난번 방송에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측량승부를 택할 거다. 그렇죠. 예. 김용태 의원은 아니다. 정량승부 불가피하다 한 얘기를 했는데 역시 제 예측이 틀렸어요. 제 예측이 틀렸지만 저는 뭐 오히려 잘 됐다고 봐요. 쿨하게 인정하시는군요. 잘 됐다고 네. 봐요. 왜냐하면 제가 네.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종로에서 정면 승부를 택했다가 여론조사에서 처음에 15% 20% 차이가 나면 그 여파가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의 발목도 잡히고 전체적으로 심판론 자체가 꺾여버릴 거다. 그래서 네. 오히려 이 종로에다가는 경제 전문가를 내세워서 이 경제 선거로 구도를 짜고 본인은 다른 데서 측면 승부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전략을 갖다가 세운다면 그렇게 세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제가 볼 때 실패로 가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보수 통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보수 통합은 이제 찢어진 분열된 보수를 4분 5열된 보수를 다시 모으는 것. 네. 그래서 잘해봤자 맥시멈 새누리당을 갖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4년 전에 새누리당 수준을 갖다가. 네. 문제는 이 선거는 심판론만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해주면 안 되는데 뭔가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전략을 자꾸 노출하시는군요. 네. 예, 근데 그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황교안 대표 험지 출마, 그 다음에 보수의 통합 이런 것은 잘해봤자 4년 전에 2당 전략,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략 이상이 아닌 될 거다 하고 보는 거죠. 김용태 의원님, 지금 그 보수통합이 지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부 다 진짜 다 통합하게 되면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경제고 외교고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무언가 심판을 해야 될 텐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못 찍어주겠다. 네. 창피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화끈하게 변하면 문재인 대통령 심판해 줄 테니까 해볼 테면 해봐라. 지금 딱히 국민들 심정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출발이 황교안 대표 종로 출발하고 유승민 우리 그 보수 새보수당의 대표의 불출마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면 저는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앞으로 더욱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통합신당의 파격적인 인적 혁신 그리고 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포함한 자기희생 네. 나아가서 이 범여권이 함께하는 네. 이 전략 공천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에 우리 뭐 민병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인물들 파격적으로 발탁해야죠. 네. 그러니까 파격적 발탁을 위해서라도 우리 기존의 인물들의 이 정말 읍참마속식의 인적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자 이제 우리들 예전에 잘못했던 거 잘못 씻고 인적 혁신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 통합이 되면서 그게 참 힘들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4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유지하고 또 복원하고 여기까지 정권 심판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심 동력이 사실은 태극기 부대와 혹은 보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애정과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꽉 뭉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극우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굉장히 많이 그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그 2년여 우리 김영태 의원님도 가서 인적 혁신을 하다시 굉장히 어려움을 갖다 당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열광적인 지지자들이 그런 인적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를 갖다 뚫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 이것이 지금 아마 굉장히 큰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 하지 못하면 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내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그거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내야죠. 그걸 인적 혁신, 다음에 통합 하지 못하고서 국민한테 문재인 대통령 심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염치 없는 짓이라고 제 스스로 자인하고요. 반드시 해내야지 이번 선거에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죄송합니다. 아니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들을 쳐내면 진짜 대단한 인적 혁신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근데 그 당 지지자들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4년간 또 동료 의원들이 볼 때도 그 사람들이야말로 4년간 당을 지키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집토끼냐 산토끼냐 얘기하듯이 집토끼들은 결집을 하더라도 좀 더 확장이 되어서 새로운 분들이 찍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국민들이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적 혁신하라.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30% 현역 반드시 인적 혁신하겠다. 그 약속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 약속 안 지키면 자유한국당이 표 달라고 해도 표 줄 리가 없고 다음에 우리도 표를 주십사라고 말씀드릴 염치가 있겠습니까? 근데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경남 내려가서도 홍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전 최고위원 설득해도 그분들은 그냥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이 지금 느껴지던데. 꿈쩍 하나하나 앞으로 지켜봅시다. 국민들이 꿈쩍하게 만들 겁니다. 김영호 의장이 꿈쩍 못하게 하면 국민들이 꿈쩍하게 할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 전 대표나 김태호, 우리 전 최고위원, 우리 당원들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생각하셔서 자기들 정치적 판단하시기를 진심으로. 김영태 의원이 오늘 아주 그냥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지금 그런 인적 쇄신 얘기하셨으니까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새로운 부서의 유승민 의원이 통합하자 하면서 나는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는 불출마 선언한다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당은 변한 게 없는데 합당으로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 이러면서 유승민 의원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의원의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유승민 새보수당 대표의 불출마로 이제 완성된 게 아니고요. 시작이다. 이제 이 범보수 이 통합신당의 인적 혁신과 통합 작업이 이제 시동이 걸렸다. 시동이 걸려서 이제 앞으로 가는 여러 가지 길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겠죠. 뭐 우리 당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 중진들, 뭐 지도부의 험지 출마, 그리고 뭐 나아가서 이제 인적 혁신 작업,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의 수혈 파격적인 발탁.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새로운 인물들을 파격적 발탁하려면은 그분들을 험지 가라고 하고서 발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자유한국당 우세 지역에 파격적으로 발탁하는 작업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저희들 진용을 짜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 의원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제 정치권의 논리를 보면 이제 게임이 재밌어진다. 게임이 될 만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권의 논리를 보면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 선언에 그거 재밌니?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볼 때 근데 그게 뭘? 내 삶하고 무슨 관계있어? 지들끼리 4년 동안 치고받다가 뭐 살 길 찾아서 한 거에 불과한 거 아니야?
감동이 없네. 전 이거예요. 그 핵심은. 네. 그것이 지금 무슨 울림이 있냐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든 뭐 어디 다른 데 출마하든 그 국민들한테 무슨 관심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잘 짚으셨네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새로 할 것인가 하는 이 개념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고지가 없어요. 국민한테 대해서는 깃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갖다가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 되는 네. 거죠. 그런 프로세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한 달 내에 할 수 있냐? 저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보는 거죠. 임파서블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래한국당을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성 불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쪽 당으로 옮겨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공천을 안 받으시거나 안 나가시는 분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서 이게 인적 쇄신을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 혹시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예측하거나 네. 혹시 조언을 하면은 선거법상 위반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제가 예.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뭐 위성정당격인 미래한국당 사실 창당 국민들 보기에 겸연적인 일 맞습니다.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인정 그러나 많이 하시네요. 예. 문제는 선거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선거법 하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그랬죠. 선거법 했으니까 저희는 선거법에 맞춰서 불가피한 일을 했고요. 저는 뭐 민주당은 본인들이 주도해서 했으니까 설마 미래 민주당 같은 거 만들지는 않겠죠. 예. 안 만드실 겁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나는 될 것 같은데. 나는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류가 이상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예. 지금 솔직하게. 예, 오, 진짜 솔직하시네요. 오늘따라 두 분 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뭐 현역 의원이고 한 4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류가 이상하다.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면 사람들이 이제 본심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접하지 못했던 이제 거친 소리, 쓴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도 더욱 겸손하고 외연을 갖다 확대해 나가는 산토끼를 향한 어떤 그런 겸손한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미래한국당인가요? 미래자유당인가? 그거는 뭐 선거 공학상 일정 정도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전체 선거를 그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움이 있고 진정성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들은 꼭 여전히 꼼수를 갖다 쓰고 있구나. 아무리 선거법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갖고 승부해야 되는데 국민이 생각한 진정성은 없고 자기들이 생각한 진정성 무슨 험지론 불출마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정성이에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진정성은 그게 아니에요. 온 몸을 다해서 온 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그 새로운 목소리, 새로운 울림을 갖다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 건데요. 오늘은 좀 제가 두 분의 말씀이 거의 어느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서 같이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신기한 경험을 했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제가 리드미컬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죠? 8시 정각에 들어가겠습니다.